안녕하세요. 1차 시에 이어서 교육과정의 이해에서 국가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교육과정의 순기능과 역기능, 그 다음에 교과서 개발 종류와 절차는 어떻게 하는가. 자, 국가교육과정 개발 어떤 순기능과 역기능을 우리가 들 수 있을 텐데, 국가교육과정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국가교육과정의 순기능. 일단 국가에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일선 학교에 교육청에 내려보내서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보내서 교육하는 순기능적인 걸 우리가 보면 모든 국민,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학습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똑같은 내용, 교육 어떤 이 교육 내용을 모든 학생들에게 학습의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한다는 그러한 순기능이 있을 거고, 또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순기능도 있을 거예요. 가장 큰 순기능은 그거겠죠. 모든 국민들에게 어떤 일련에 교육해야 될 교육 내용을, 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으로 똑같이 교육할 수 있다는 순기능적인 면도 있겠지만, 역기능적인 면도 있겠죠. 역기능은 일단은 탑다운 방식의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학교의 자율성이 배제되겠죠. 학교의 자율성이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역의 어떤 전문성,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요. 획일적이에요. 또 획일적이에요. 이러한 역기능적인 면도 있겠죠. 그래서 순기능적인 면과 역기능적인 면이 있는데, 국가교육과정, 요즘에는 국가교육과정이 큰 틀에서 만들어주고, 이 국가교육과정을 지역교육과정 또는 학교교육과정으로 약간 리폼해서 개정해서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 자율 책임 경영으로 많이 해 나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순기능적인 면도 있고, 이 역기능적인 면은 이러한 자율성이 부족하고 지역 특성에 맞지 않고 획일적이다, 이런 내용들은 학교 교육과정에서 약간 수정해서 아이들에게 교육해 나가면 되겠죠. 국가교육과정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을 거고요. 다음은 교과서 개발은, 그러면 교과서 개발은 어떤 종류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교과서가 만들어지나 라고 궁금해지기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초등교과서는 모두 국정교과서예요. 초등학교 교과서는 모두 국정교과서. 국정교과서는 나라에서 주도해서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일단 주로 대학 교수나 교육과정 평가원 또는 어떤 국가 주도에서 교과서를 만드는 그 위원회 집필진들에게 국정교과서를 일단 만들게 의뢰를 하고, 그 만들어진 이 교과서를 일단 초등은 연구 시범 학교를 운영해서 여기서 일단 테스트를 해봅니다. 연구 시범. 그리고 나서 이걸 출판해서 적용시켜요. 이 국정교과서는 정부 주도 교과서가 국정교과서. 그 다음에 검인정 교과서가 있는데, 검인정 교과서는 국정교과서를 하다 보니까 획일적이고 다양성이 없고 시장성이 없고 어떤 조금 더 발전적인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외부 전문 기관에서
여러 기관에서 만들어서 그러면 이 만드는 교과서 중에서 좋은 교과서만 선택해서 우리는 학교 현장에 보급하자라고 하는 게 검인정 교과서예요. 따라서 검인정 교과서는 일단 민간에서 개발을 합니다. 민간. 이 민간이라는 것은 교사, 출판사, 이 출판사, 교사 집필진을 출판사에서 교사 집필진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일단 만든 다음에 이걸 교과서 심의위원회에서 교과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요. 어떤 교과서 기준에 맞나 교육과정 어떤 이 내용과 목표 각 교과서마다의 어떤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교육과정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다 들어가 있는지 질은 좋은지 맞춤법은 잘 맞았는지 이러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다음에 이걸 이제 출판하는 거죠. 출판해서 학교에 적용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민간 출판사에 다양한 교사들의 또는 참여하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교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이 출판사에서 이 책을 만들면 선정위원회에서 이걸 합격 여부 패스페일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15개의 출판사가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10개 출판사 책만 합격을 했어. 그러면 10개 출판사의 책이 국어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영어책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10개 출판사는 각 학교에서 선생님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천재 교과서 또는 뭐 대안 교과서 아니면 뭐 타임 기획 교과서 비상 출판사 교과서 이러한 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이 타임 기획 출판사 교과서를 선정하자라고 해서 선정하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개발은 국정교과서와 검인정 교과서가 있는데 국정교과서는 정부에서 나라에서 주도해서 만든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라고 하고 국정교과서는 주로 초등교과서하고 중등의 역사교과서가 해당이 됩니다. 국정교과서는 초등의 모든 교과 그리고 중등의 역사교과서 그리고 중고등학교 모든 교과서는 역사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는 검인정 교과서예요.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선정위원회에서 합격 불합격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여기서 학교에서 채택하는 이러한 검인정 교과서 체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평가는 어떻게 할까? 교육과정의 계획, 운영, 평가. 교육과정은 학교 밖 교육과정이 있을 거고 학교 내 교육과정이 있겠죠. 학교 밖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과 지방교육과정, 교육청 교육과정, 학교 내 교육과정은 학교 교육과정으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학교 교육과정은 초등, 중등, 고등 초등, 중등, 고등 초등은 공통 필수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죠. 필수 공통 필수 중등은 공통 필수의 선택이죠. 자, 학교 교육과정, 학교 내 교육과정 유초중이 있을 거고 자, 고등학교를 볼까요? 자, 고등학교를 보면 일반계 고등학교가 있을 거고 전문계 교과가 있을 거고 전문계 학교가 있을 거고 전문계 마이스터 고등학교, 실업고등학교, 농업고등학교 특수목적 고등학교도 있죠. 특수목적 고등학교 과학고, 외국어고, 체육고등학교 또 자율고등학교도 있어요. 자율학교 그리고 대안학교도 있죠. 이러한 일반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계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수학교 교육과정, 특수목적 고등학교 교육과정, 자율학교 교육과정, 대안학교 교육과정이 다 각자 다릅니다. 그 특성이 있어요. 각자 학교 나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가? 학교 교육과정 실천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학교 교육과정 일단은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합 목적성 있어야 될 거고, 합법적이어야 되고, 합법성이 있어야 될 거고, 민주성이 있어야 되겠죠. 민주성. 그리고 학생 중심, 배움 중심, 학생 중심성이 있어야 될 거고, 자율성, 전문성, 책무성, 아까 얘기했던 나선형 계열성, 효율성, 이러한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합법적이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되고, 학생 존중, 학생 중심, 자율성이 있어야 될 거고, 책무성도 있어야 되겠죠. 물론 교과서의 책무성, 계열성, 지식이 점차 기초에서 점점 더 지식이 넓어지는 계열성, 효율적이어야 되겠죠. 효율적. 이러한 특성을 가진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2020년 교육부에서 교육지표를 발표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면 효율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OECD 지금 학생 수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4.6명이에요. 우리나라는 몇 명인가요? 우리나라는 16.5명이네요. 초등학교. 중학교는 13명.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죠.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는 OECD는 14명, 우리나라는 16명.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OECD는 13명, 우리나라는 13.5명. 조금 높네요. 고등학교는 13명, 12.2명. 교사 1인당 학생 수. 교사 학급당 학생 수 그러면 학급에 몇 명인가? OECD는 21명, 우리나라 초등 23명. 중학교 학급 수는 23명, 학생 수는 OECD는 우리나라 26명. 이 수가 도시로 갈수록 약간 30명, 35명 이렇게 이 수준일 수도 있어요. 시골은 작은 학교들은 한 명인 학급도 있고 없는 학급도 있고 5명인 학급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기준을 내보면 우리나라는 26.7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주 솔빛중학교는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몇 명이냐? 원래 우리 교과서에 나오면 교과서에 효율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교사 1인당 15명 내외, 15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명, 10명에서 20명이 되겠죠. 이때 교사 1인당 10명에서 20명일 때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솔빛중학교는 13.6명이에요. 양호하죠. 그러면 학급당 학생 수는 몇 명일 때 가장 효율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나? 20 플러스 마이너스 5예요. 15에서 25명일 때 효율적이다. 그럼 솔빛중학교는 29명. 약간 많네요. 학교당 그러면 학생 수는 몇 명 정도일 때 바람직하나?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게 500명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00명이에요. 그럼 솔빛중학교인은 몇 명인가? 800명이에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있죠. 학교가 너무 큰 학교들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거예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1,500명이 넘는 학교가 있는데, 이런 학교들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교육과정 운영은 이러한 형태로 운영했을 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교육과정의 평가, 교육과정을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교육과정은 일단 교육과정을 계획하겠죠. 계획하고 실천할 거고,
평가하겠죠. 평가할 때는 그 교육이 학과 교육과정에 세 가지 요소가 있었죠. 사회의 요구, 그 다음에 개인, 교과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사회의 요구에 맞는 교육이었냐, 사회에 맞는 개인이 사회에 적응하는 유의미한 유용성 있는 교육이었냐라는 그런 내용. 또 교육에 어떤 효과가 있었나? 교육을 계획하고 실천해 봤더니 이 만들어 놓은 교육 과정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봤더니 교육이 효과적이었나? 라는 걸 이제 잘 고려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러한 말입니다. 교육 과정의 평가는. 그래서 표면적 교육 과정, 공식적 교육 과정이라고 했죠. 표면적 교육 과정. 또 잠재적 교육 과정. 또 영교육과정, 이런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잘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해서 적용시켜서 평가하는 그러한 것들이 적절하게 효율적인 교육이 적용되었나 안 되었나를 평가를 해서 또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거겠죠. 좀 더 미래지향적인 교육과정으로 개발해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교육과정 평가를 통해서 이러한 평가를 통해서 창의적 교육과정을 개발해 나가는 거고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요즘 시대 창의적 교육과정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우리나라에서 신뉴딜 정책을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신뉴딜 정책. 신뉴딜 정책이라는 게 무언가요? 인공지능, 대표적인 게 인공지능, 전기자동차, 무인자동차, 신에너지, 이러한 것들이 신뉴딜 정책으로 주로 인공지능과 코딩을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 교육과정일 때 창의적 교육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대세코 OECD에서 강조하는 4C가 내포된 교육과정, 커뮤니케이션, 크리티컬 싱킹, 콜라보레이션,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력, 콜라보레이션, 협업,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러한 4C가 포함되어 있는 창의적 교육과정. 또 학교 교육과정을 계획할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6가지 핵심 역량이 포함된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될 거고 4C가 포함된 교육과정이 포함돼야 될 거고 그 지역과 국가에서 현 시대에 맞는 사회가 요구하는 교육과정이 내포돼야 되겠죠. 그러한 교육과정일 때 창의적 교육과정이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된다는 거예요. 학교 교육과정 계획하고 운영하고 평가를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창의적 교육과정은 어떤 교육과정이 창의적 교육과정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이어서 바로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논술 분야 쪽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2차 시 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그 논술문에서 서론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서론, 본론, 결론, 쓰기 요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서론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은 어떤 그 1000자, 1500자 논술 A4 용지로 한 장 또는 한 장 반 정도 분량이 될 텐데 서론은 5분의 1 분량으로 써야 되는 게 맞죠. 5분의 3은 본론, 역시 결론도 서론만큼 써야 되는 거고 1000자 논술에서 서론은 한 문단으로 쓰는 게 원칙입니다. 본론은 3개에서 4개의 문단으로 만들고 그리고
결론도 역시 한 문단으로. 그렇다면 소로는, 자, 우리 논술문에서 소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소로는 문제와 직결되는 관심을 끌어야 되겠죠. 관심. 처음 문장 시작되는 문장이 단도직입 문장이라고도 하는데, 독자의 어떤 관심과 주의를 끌 만한 충분한 그런 문장으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도입부 문장은 문제와 직결되는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장으로 단도직입 문장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단도직입 문장이 되면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 문제 제기되는 문장으로 어떤 이 논제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논제 제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논제 제시. 그리고 서론의 말미에서는 이러한 관심 끌 수 있는 문장,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를 한 어떤 문제의 중요성, 필요성을 제시를 해줘야 돼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나는 본론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서론의 구성은 관심 끌고 문제 제기하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본론은 어떤 논제에 대해서 이 본론이라는 것은 이 논술문의 한 5분의 3 정도에 되는데, 논제에 대해서 주장을 펴는 거겠죠. 자기의 주장을 펴는 게 본론이에요. 이 주장마다 정확한 근거를 들어서 이 본론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논증이라고 하죠. 논증. 이 논증이 얼마만큼 잘 논증이 되었냐, 객관적인 어떤 자료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논술문이 이 객관성 있고 타당한 잘 쓰여진 논술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을 펼 때 주어진 문제를 분석하고 분석된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게 본론이고, 제시한 대안의 타당성, 이 타당성 논증이라고 하는데, 근거 또는 시사적인 또는 학술적인 권위 있는 사람 견해를 인용해서 논증을 할 수도 있고, 객관적인 사실을 들어서 논증할 수도 있고, 이 본론은 논제 특성에 따라서 본론 1과 본론 2로 나열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문제점을 분석하고 문제점 분석하는 문단 하나,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문단 하나, 이런 형태로 두 가지 본론으로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 본론은 어떻게 제시를 해야 되냐면 중심 문장을 먼저 문단 앞에 기술하고, 중심 문장을 기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주장, 논거, 근거를 들어서 설명해 가는 거예요. 쭉 이 중심 문장을 두 갈식 형태로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자기의 근거, 논증 자료를 설명해 가는 이러한 형태로 본론을 제시를 하는 거겠죠. 그렇다면 결론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결론도 역시 마찬가지. 맨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이 나옵니다. 단도직입 문장으로 일단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본론에서 제시한 어떤 내용들을 다시 요약하는 게 결론이에요. 본론에서 제시한 내용을 요약해 다른 말로, 다른 표현으로 독자들이 본론에 그런 내용들이 이었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또 다른 세련된 축약된 문장으로 이 본론을 요약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기의 어떤 그 전망 또는 정리된 내용에서
한 단계 발전되는 어떤 그 재언을 쓰는 거예요. 전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서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한 문장을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론을 요약하고 자기의 재언이나 전망을 마무리해 주면 논술문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론은 문제와 관련된 어떤 그 단도직입 문장을 관심을 끌만한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 논제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논술을 해 나갈 거야 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제기를 했으면 문제 제기한 내용이 사회에 이러이러해서 이러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본론을 이러한 형태로 제시를 하겠습니다라는 필요성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서론에서는. 본론에서는 중심 문장이 있으면 이 중심 문장에 대한 근거 자료를 들어서 중심 문장, 두 가지 문장으로 표현한 이 중심 문장을 설명해 나가는 게 본론이고, 결론은 이 본론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일단 단도직입 문장으로 축약된 문장으로 결론을 시작한 다음에 본론에서 주장했던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요약한 다음에 자기의 제언이나 전망을 넣으면 결론으로 마무리가 되겠죠. 이와 같이 서론, 본론, 결론 쓰기 요령을 키워드로 알아보았는데, 자, 그렇다면 매력적인 서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한번 알아보죠. 매력적인 서론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듯이 독자, 이 주제에 직결되는 어떤 문제에 관련되는 문장으로 시작되면서 독자의 주의를 환기를 시켜야 되겠죠. 이 논술문은 이러이러한 세련된 문장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독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문장으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건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단도직입적인 문장이 시작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를 하라고 그랬죠. 문제 제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에 대해서 쓸 것인가, 왜 그것을 쓸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면서 본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거예요. 문제 제기. 어떤 논제가 있다면 그 논제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현상, 이러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논술문을 쓰겠습니다라는 문제 제기, 논제 제시를 밝히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단도직입 서론을 쓴다라고 했을 경우에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이 들어가고 문제 제기가 되고, 그 다음에 필요성, 이 논술문은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필요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본론으로 계속 이어 쓰겠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서론을 써야 돼요. 그래서 비율은 서론을 1, 결론도 1, 본론은 5분의 3이나 또는 5분의 4로 분량으로 써야 된다는 거. 서론은 1 분량으로 써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천자논술에서. 그렇다면 서론 쓰기 방법 유형인데요. 서론 쓰기 방법 유형. 서론 쓰기에도 방법들이 있겠죠. 서론을 쓸 때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한 다음에 문제 제기, 논제 제기를 한 다음에 필요성 제기를 하라고 그랬죠. 필요성 제기를 통해서 이 서론이 작성이 되는데, 자, 서론을 쓰는 방법들이 이와 같이 다양하게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그 논제에 맞는 논제 성격에 맞는 서론 종류를 선택해서 써야 된다는 거죠. 자, 문제의 배경을 들어서 서론을 써요. 문제의 배경을 들어서 이 김할머니라는 존엄사에 대한 주제에 대한 논술문이 있다라고 하면 문제의 배경, 김할머니에 대한 논제였다면, 자, 존엄사에 대한 논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역사적 배경 또는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들면서 서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배경을 들어서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 다음은 시사적인 어떤 문제를 들면서 시작하는 방법도 있어요. 논제와 관련 있는 시사적인 문제를 들면서 서론을 시작해요. 다음은 반대 입장, 문제 제기를 하면서 서론을 시작할 수 있어요. 쟁점이 있는 글은 반대 입장을 소개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반대 입장을 소개하면서 뒤에 A씨가 나올 텐데, 다음은 격언이나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인용하면서 서론을 시작해요. 개념 정의를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해 논술할 때 고령화 사회에 대한 개념을 정의를 하면서 글을 시작해요. 서론 쓰기 이 방법에서 문제 배경을 들어서 서론을 시작하기도 하고, 시사적인 문제를 들어서 서론을 쓰기도 하고, 반대 입장을 들어서 또 인용하기를 들어서 개념 정리하면서 서론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유형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예들을 살펴보죠. 자, 먼저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었나 한번 볼까요? 자, 누구나 한 번쯤 퍼즐 조각을 맞춰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퍼즐 조각 중 하나라도 부족하거나 다른 자리에 놓이게 되면 멋진 그림은 완성되지 못한다 라는 예를 들었죠. 따라서 우리 학급도 마찬가지다. 퍼즐 하나하나가 다 필요하듯 우리 반 친구들 모두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나름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라고 일단 서론을 시작했죠.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방법은 이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관련 사건이나 일화로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관련 사건이나 일화로 시작을 해요. 어떤 일화가 있나 한번 볼까요? 옛날에 작성한 예시이기 때문에 요즘 예시는 아닙니다. 자, 관련 사건이나 일화인데 어떤 일화인가 한번 볼까요?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슈퍼스타 K에는 134만 명이라는 믿기 힘든 숫자 사람들이 도전했으며 탤런트 선발 대회에는 15명 뽑는데 4,000명 이상이 지원하여 무려 277대 1 경쟁률을 보였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사건 일화를 들었죠. 사건이나 일화로 시작하는 방법. 대한민국은 연예인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연예인 지망 열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라는 문제 제기를 했죠. 문제 제기. 그중 청소년들의 연애 활동 및 지망 열기가 뜨거워 현재 활동 중인 가수의 경우 거의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으로 사건이나 일화로 시작해서 문제 제기를 한 형태죠. 또 다른 개념을 시작하면서 서론을 쓰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어떤 개념인가 볼까요? 버스나 지하철에 있는 노약자석은 말 그대로 노약자를 위한 자리이며, 여기서 노약자란 이란 개념이 나오죠. 노약자란 늙거나 약한 사람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이 나이 드신 분이나 몸이 약하거나 다쳐 불편한 사람,
혹은 임신부처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을 위한 자리라고 볼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들어서 서론을 시작하고 있죠. 이 서론 쓰기 방법은 이와 같이 앞에서 얘기했듯이 배경을 들어서 설명하고 시사적인 문제, 반대의 입장을 들어보기도 하고 인용해서 시작하기도 하고 격언이나 전문가 의견을 또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시작하는 방법, 사건이나 일화로 들어 설명하고 있고 핵심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다음 또 한번 볼까요? 다음은 어떤 격언이나 유명한 어떤 글을 인용하면서 시작을 했죠. 한번 볼까요? 내가 직접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는 말이 있다 라는 유명한 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자신이 어떠한 일을 하기 전에 타인의 입장에 서서 먼저 생각하는 자세를 담고 있는 말이다. 오늘날 우리들은 대체로 우리 자신의 이익에만 급급할 뿐 다른 친구들의 일이나 학급 전체 일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라면서 유명한 말을 인용해서 시작하는 서론의 유형이에요. 다음은 반대되는 입장을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작하는 방법인데 여기도 한번 볼까요? 마을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일이므로 공익을 위해 명인의 땅을 마을 공동 놀이터로 계속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이 있는데 그러나 반대되는 말이죠. 그러나 이는 영인의 가족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결정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죠. 반박을 하고 있죠.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을 하고 있어요. 다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극심한 손해를 끼치는 행동은 정의롭지 않다. 이런 일이 만연한 사회라면 우리도 언젠가는 다수의 횡포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서론을 시작하고 있네요. 다음도 한번 볼까요? 개념을 들어서 대상을 나누어서 개념을 두 가지로 제시하면서 시작하는 서론 형태인데요. 또래 친구들이 생활하는 방식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학급과 학교 공동체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다. 두 가지 개념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공동체의 행복에 기여하는 삶이에요.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에 공동체를 이해할 줄 아는 친구는 가족이나 친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욕심은 포기할 줄 안다. 포기할 줄 안다. 라고 서론을 시작하는 방법이에요. 이와 같이 서론 쓰기 유형에서 유명한 말을 들어서 설명하거나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시작하거나 대상을 나누어서 개념을 두 가지로 개념 지으면서 시작하는 서론 방법들을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 우리가 서론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포맷, 즉 루브릭으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서론을 쓰는데 아주 쉽게 서론을 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이에요. 단도직입 문장을 일단 들어서 서론을 시작을 해요. 이 서론의 내용이 이 정도의 분량이라면 처음에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일단 시작을 해요. 일단 논제와 관련이 있어야 되겠죠. 논제하고 관련이 있는 어떤 중요한 학자의 말이라든가 아니면 개념 설명이라든가 예화 예시를 든다든가 다양한 방법으로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어떤 논제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얘기들을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문제를 내가 어떤 그 논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 여기까지는 단도직입 문장. 여기는 문제 제시, 문제 제기 또는 논제 제기라고 하죠. 이 본론에서 그 문제점을 통해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왜 이 논제를 제기하고 이 제기한 논제의 필요성, 이 필요성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 필요성을 제시를 해줌으로써 이 글쓴이가 이 독자들은 이 글쓴이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고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본론을 또 본론이라는 글을 써내려 가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론에서 중요한 세 가지는 독자의 호기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 또 문제점을 정확하게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문제 제기, 논제 제기, 그 다음에 필요성 제시. 왜 그 논제의 문제성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러이러한 필요성 위에서 나는 본론을 써내려 가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서론을 작성해 간다면 여러분들은 쉽게 서론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서론이 작성된 예를 직접 어떻게 쓰여졌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서론은 일단 독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 그 다음에 문제 제기, 그 다음에 문제 제기 또는 논제 제기, 필요성 제기라고 했죠. 필요성 제기. 자, 첫 번째 서론을 한번 보죠. 첫 번째 서론. 공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이다라는 이 논제하고 관련되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했어요.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했죠. 공교육은 우리나라 교육의 중추이다. 그런데 최근 교실 붕괴, 학력 저하, 교권 추락 등 각종 공교육 위기 모습들이 매스컴에 연일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 라고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한 거죠. 문제 제기. 대다수의 학생들은 수업에 집중하지 않고 지루해하고 따분해하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학교보다 학원 교육을 더 신뢰하는 것도 사실이다 라고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단도직입 문장,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단도직입 문장, 여기까지는 논제 제기죠. 문제 제기.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교육력 저하는 물론 공교육 불신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여기서는 이제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마련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론에서는 이러한 마련되는 이제 필요성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겠죠. 본론에서는 이와 같이 단도직입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장, 문제 제기,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필요성 제기를 통해서 서론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서론. 청소년은 국가의 경쟁력이다 라고
국가의 경쟁력이다라고 단도직입 문장으로 쉽게 표현해 가고 있죠.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또 문제 제기가 그 다음에 나오겠죠. 그런데 최근 제시문의 학생들처럼 수업 중 교사의 지도를 무시하고 수업 시간 내내 잠을 자거나 수업을 방해함으로써 학습 분위기를 망가뜨리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하고 있죠. 문제 제기. 여기는 단도직입 문장, 여기는 문제 제기. 그렇다면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논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가 되겠죠. 이러한 학생들의 증가는 모방 학습이나 관찰 효과에 의해 교실 붕괴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금 필요성을 제시를 한 거죠. 그래서 모방 학습이나 관찰 효과에 의해 교실 붕괴를 더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본론에서는 또 다른 이제 이러한 이 대안이나 대책이 나오겠죠. 계속해서 이렇게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 필요성 제기. 다음 세 번째 서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서론의 예시를 한번 보죠. 자,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죠.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관점, 성선설이나 성학설, 백지설 등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관점에 대한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이나 상담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 효과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시문에 의하면 인간은 선하게 창조되었으나 인간이 만물의 간섭을 하면서 약하게 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고 할 수 있다 라고 개념 정의, 어떤 문을 설명하면서 서론을 작성하고 있죠. 이와 같이 서론 작성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판단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서론을 작성하려면 자, 이 정도의 서론 분량이 있다고 했을 때 서론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에 단도직입 문장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장으로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한 다음에 그 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문제 제기.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 상황에서 그 유형의 논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렇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필요성이 있겠죠. 이 논제에 대한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필요성을 제시를 해주는 거죠. 여기선 단도직입 문장, 여기서는 문제 제기, 여기서는 필요성 제기. 이와 같이 어떤 논제가 있다라고 하면 단도직입 문장으로 시작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필요성을 제기하게 되면 소론이 완성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논술문에는 이 소론의 작성 원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소론을 작성해 놓은 한번 문장을 쉽게 한번 제가 풀어봤는데,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봐요. 요즘 들어 체육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의 수준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학문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체육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앞으로의 직업 전망은 어떤 유망 직종이 있는지 타당한 논증을 들어 설명해 보라 라는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서론을 이렇게 작성했네요. 단도직입 문장이 나왔죠. 처음에 고대 로마 교육학자인 유베날리스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하였다라는 유명한 사람의 주장을 들어서 단도직입 문장으로 관심을 끌고 있어요. 독자의 관심을. 다음은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겠죠. 현대인들은 직장 생활이나 경제적 부보다는 그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면서 삶의 윤택함과 공동체적 삶에 기여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네요. 따라서 체육학을 전공한 학생들의 미래 유망한 직업 분야로 유명 스포츠 선수들을 관리하는 스포츠 에이전트나
건강 관리를 담당해주는 퍼스널 트레이닝이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져주는 홈 트레이너 등의 직업이 떠오르고 있다라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어떤 이러한 논제가 있을 때 이 논제에 대해서 서론을 작성할 경우에는 단도직입 문장,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죠. 유명한 격언을 시작할 수도 있고 개념정의 시작할 수도 있고 반대되는 개념을 설명할 수도 있고 단도직입 문장을 이와 같이 제시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제기를 통해서 필요성 제기를 하면 서론이 마무리된다는 거죠. 이와 같이 이번 시간에는 이 서론에 대해서 서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독자의 관심을 끄는 단도직입 문장, 문제 제기를 명확하게 하고 또 필요성을 제시를 하면 서론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서론을 이렇게 작성했는데 본론은 어떠한 원칙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작성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지루한 시간이었을 텐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감사합니다.